1942년 여름 독일군은 소련 남부로 멈추지 않고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적의 이름이 붙은 도시 스타링라도가 위치한 볼가강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으로 시작된 것은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달 이상 도시는 폭격, 포격, 그리고 지속적인 전투로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건물과 모든 거리는 수십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근접 전투의 무대였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용기와 절망 사이에 경계선은 사라졌습니다. 겨울은 독일 6째 군대의 종말을 알렸고 동부 전선에서의 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전쟁의 운명을 바꾼 이 대결은 하루하루 어떻게 겪어졌을까요? 바르바로자의 칼 침공의 시작. 공격은 1941년 6월 22일 새벽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3시 15분에 독일군 장갑열차가 리투아니아 철로를 따라 소련을 향해 전진했고 그 사이 적군 복장을 한 사보타주 그룹은 이미 전선 뒤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독일 순찰대는 고무뗏목으로 강을 건너고 있었고 다른 순찰대는 교량의 폭발물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병 사단은 기갑부대를 따랐습니다. 철도역은 대피소로 변했고 병력 수송대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총 300만 명이 넘는 웨르마크트 군인들이 동부 국경에 배치되었고 50만 명의 다른 추축국 병력도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는 그 시점까지 모인 가장 큰 침공 병력이었습니다. 공격은 3개의 축으로 나뉘었습니다. 북부 집단군은 발트 3국을 거쳐 레닌그라드로 진격했습니다.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중부 집단군은 민스케이를 거쳐 모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더 많은 기병을 보유한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첫날부터 루프트와페는 소련 비행장을 폭격했고 몇 시간 만에 1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동시에 통신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공수부대가 전선 뒤에 투하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사전에 주어진 징후들이 무시되었다. 스탈린은 히틀러가 먼저 자신의 후방을 확보하지 않고는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경에 집결한 독일군에 대한 보고들은 일축되었다.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조차 반응은 당혹감이었다. 대응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는 외무부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접견되었다. 그가 접견했을 때 리벤트로프는 간첩 행위와 사보타주 혐의로 침공을 정당화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스탈린은 아무런 메시지도 내보내지 않은 채 크렘린에 갇혀 있었다. 며칠 동안 폴리트비로 정치국은 지시를 받지 못했다. 국경 근처 지역에서는 지휘관들이 정확한 지침 없이 행동했다. 일부는 발포해야 할지 망설였다. 통신은 첫 몇 시간 만에 두절되었다. 명령을 받기도 전에 여러 부대가 고립되었다. 그 첫 며칠 동안 4,000개가 넘는 소련 탱크가 파괴되거나 포획되었다. 많은 탱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거나 작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그 수가 많았지만 예비 부품과 부대 간의 조정이 부족했다. 혼란은 바깥쪽 전선에서부터 나라 안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숙청의 결과들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이전 해에 스탈린은 군 지휘관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었다. 그 결과 많은 장교들이 경험이 부족했다. 일부는 직접적인 승인 없이는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무질서 때문에 독일의 징역은 거의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고 다른 이들은 발포조차 하지 못하고 죽었다. 죄수들의 행렬이 서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이어졌다. 적의 진격에 놀란 많은 민간인들은 동쪽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기동화된 부대들에게 따라잡혔다. 전장에서 속도가 필수적이었다. 판터 판세. 부대는 적의 방어선을 쉽게 돌파하고 빠르게 깊숙이 침투한 반면 소련 부대들은 흩어져 있었다. 일부는 재편성을 시도했지만 압도당했다. 독일군은 부흐 강을 건너 격렬한 폭격을 받은 후에 지상 공격이 있기 전의 도시였던 브레스트를 점령했다. 며칠 만에 중부 집단군은 수백 킬로미터를 진격했다. 소련의 기계화 부대들은 지쳐 있었고 독일의 보급 체계는 진격 속도를 정확하게 유지했다.
연료와 탄약 보급이 징역의 발걸음을 따랐다. 한편 독일 선전은 성공을 강조했다. 신문들은 전체 연대의 파괴와 소련 체제의 붕괴를 발표했다. 사진들은 긴 포로 행렬을 보여주었다. 독일군 사이의 사기는 높았다. 많은 이들이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히틀러는 그 자신도 고위 지휘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초기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그는 이미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장군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모스크바가 가장 시급한 목표는 아니라고 여겼다. 그는 남쪽의 자원, 즉 밀, 석탄, 석유에 관심이 있었다. 독일 지휘관들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므로 모스크바가 주된 목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미 그의 병력 일부를 남쪽으로 돌려 우크라이나의 통제권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결정은 긴장을 유발했다. 중부 집단군은 분할되어야 했다. 일부 부대는 모스크바로 계속 진격하고 다른 부대는 키예프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 초기 계획의 수정은 몇 달이 지나면서 명백해질 결과를 낳게 될 것이었다. 한편 북부 집단군은 일부 구역에서 저항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유지하며 레닌그라드로 계속 진격했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인구의 일부가 그들을 열광적으로 맞이했지만 벨라루스와 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상황이 더 모호했다. 일부는 독일군과 협력한 반면 다른 일부는 파르티잔에 합류하여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했다. 초기 손실로 여전히 타격을 입은 붉은 군대는 그들의 방어선을 재편성하려 노력했다. 일부 사단은 오래된 탱크, 임시방편의 포병 부품, 그리고 훈련이 거의 없는 민병대를 사용하여 예상보다 더 오래 저항했고 그들의 희생은 일부 구역에서 적의 징역을 늦추는 데 성공했다. 7월 3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은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 연설했으며 소련이 전면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전 인구에게 조국을 방어할 것을 촉구하며 새로운 사단의 긴급한 편성, 산업시설의 동부로의 대규모 이전, 그리고 심층 방어선의 구축을 명령했다. 이 메시지 이후로 총동원령이 즉시 시작되었다. 공장 전체가 해체되어 이전되었고 10대들까지 징집이 강화되었으며 여성들은 물류 지원, 수송 생산 업무에 통합되었다. 동시에 패배주의의 어떠한 징후에 대해서도 엄격한 징계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탈영병과 겁쟁이들을 재판하기 위한 군사재판소가 설립되었다. 그 달 동안 계절성 비가 흙길을 광대한 진흙지대로 바꾸기 시작하여 중장비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동부대는 계속 전진했다. 점점 길어지는 열차 행렬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갔고 물류기지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연료와 탄약 보급에 압력이 가해졌다. 일부 부대는 보급로에서 병목 현상과 조직적인 혼란을 보고했지만 공세는 그 추진력을 유지했다. 도시들은 연이어 함락되었고 붉은 군대의 잔존 병력들은 강을 따라 방어 진지를 구축하려 노력하며 참호를 파고 장애물을 설치했지만 항상 적의 진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 중앙전선에서는 스몰렌스크 전투가 전환점이 되었다. 독일군이 여러 소련 부대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투는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졌다. 소련군은 더 견고한 반격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사단은 포위를 뚫기까지 했으며 이는 독일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었다. 저항은 조직력과 효과를 더해갔고 이는 독일 지휘부의 일부 부문에서 우려를 낳았다. 빠른 승리에 대한 기대는 약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사상자가 증가하고 더위, 피로, 그리고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사기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군사적 노력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했고 남쪽으로의 공세를 계속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로 인해 모스크바로의 징역이 연기되어야 했다. 중앙전선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여러 부대가 키예프 포위를 닫기 위해 우회되었다. 이 결정은 지휘관들 사이에 강한 의견 불일치를 일으켰지만 변경되지는 않았다. 한편 붉은 군대는 수도 주변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당장 실현되지 않을 공격에 대비하여 참호, 지뢰밭, 벙커를 건설했고 시간이 수비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베를린에서는 공식적인 선전이 계속해서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민간 당국자들은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확신하며 진격을 축하하는 선전 행사를 조직했다. 언론은 물류적 어려움, 지연, 그리고 적의 강경해짐을 숨겼다. 공식 연설은 낙관적인 어조를 유지했지만 고위군 지휘부 내부에서는 우려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보급선의 연장, 부대의 소모, 그리고 증가하는 저항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과되지 않았다. 8월에 공세는 계속되었지만 그 한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는 가용한 능력보다 더 큰 물류적 요구를 발생시켰다. 7월에 채택된 결정들은 그 가장 가시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모스크바 공격의 지연도 있었다. 신속한 작전으로 구상되었던 것은 환경, 기후, 그리고 항복할 의사가 없는 적에게 조건이 붙여진 장기적인 분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볼가 강으로 가는 길, 제육군의 행진.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한 후 히틀러는 그의 공세를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942년 초에 그는 석유 매장지를 가진 카프카스 지역이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작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좌측 측면을 확보해야 했고, 따라서 볼가 강변에 위치한 스탈링그라드 시는 전략적 요충지로 계획에 포함되었다. 4월 5일 그는 돈강이 소련군을 파괴하고 마이코프, 그로즈니, 바쿠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폴블라우라는 이름으로 공세 개시 명령에 서명했다. 해빙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시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히틀러는 동부 전선의 배치를 재구성하여 남부 집단군을 2개의 부대로 나누었다. 첫 번째 부대는 그룹 A라고 명명되었으며 카프카스 지역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맡았다. 두 번째 부대인 그룹 B는 볼가 강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가졌다. 제6군의 선두에는 프리드리히 파우루스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한 번도 전투를 지휘해 본 적 없는 직업 군인이었다. 그의 프로필은 체계적이고 규율 있고 순종적이었다. 루마니아 사단들로 강화된 그의 군대는 보로네시로 가는 경로가 할당되었고 이후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돈강을 건너 스탈링그라드로 향하게 되었다. 6월 말에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 지형은 여전히 물에 젖어 있었다. 루프트바페 독일 공군은 적진을 폭격하여 길을 열었다.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소련 전선은 빠르게 무너졌다. 붉은 군대 부대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반터 부대들은 그들의 전선을 빠르게 통과했다. 며칠 만에 독일군은 보로네시 근처의 돈강에 도달했다. 도시가 저항을 했지만 남쪽으로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여름의 더위는 숨 막힐 듯했고 먼지는 통행을 어렵게 했으며 연료 부족은 물류를 복잡하게 했지만 기동부대들은 속도를 유지했다. 소련 고위 지휘부에서는 독일군이 모스크바에 대한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남부 부문에서 그토록 깊은 공격은 예상하지 못했다. 스탈린은 보로네시를 보호할지 카프카스 지역을 강화할지 망설였다. 통신은 불량했고 결정은 지연되어 도착했으며 많은 명령이 모순되었다. 이러한 조직적 혼란은 적에게 이루었다. 사기는 낮았다. 수많은 징집병들이 기본적인 준비나 무기 훈련 없이 전장으로 보내졌다. 독일군이 소련 영토 깊숙이 진격함에 따라 그들의 철도 의존도가 더욱 명백해졌다. 파괴된 다리들은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돈강을 건너는 것은 물류적 도전을 나타냈지만 독일군의 기동성은 멈추지 않았다. 기동 부대들은 적의 진지를 우회하여 전체 사단을 고립시킨 후 섬멸했다. 포로의 수는 매일 증가했다. 길들은 후반구로 호위되는 포로가 된 소련 병사들의 행렬로 가득 찼다. 나치 당국은 이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완전한 승리의 감각을 퍼뜨렸다. 공세가 실행되는 동안 스탈린은 그의 표어인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로 알려진 227호 명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어떠한 종류의 후퇴도 금지했다. 자신들의 진지를 버리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 분견대가 창설되었다. 이 정책은 모든 전선에 적용되었다. 병사들은 후퇴하는 것이 반역으로 간주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징계를 받은 병사나 포로로 구성된 형벌대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부대들은 처벌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졌다. 구호는 간단했다. 끝까지 저항하라. 그 명령의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방어선이 강화되었고 주요 지점에 요새가 건설되었으며 취약한 부문의 새로운 사단들이 할당되었다. 스탈린은 또한 산업시설을 동쪽으로 대피시키고 스탈링그라드를 유지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도록 명령했다. 그 도시는 전략적 가치 외에도 상징이었다. 그것의 상실은 심오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당국은 징집을 강화했다.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동원되었다. 여성들은 지원 업무에 통합되었다. 공장들은 무기, 탄약, 방어 장비를 생산하며 끊임없이 가동되었다. 8월의 23일 루프트바페는 스탈링그라드를 대규모로 폭격했습니다. 1000번이 넘는 출격이 전면적인 파괴를 야기했습니다. 여러 구역 전체가 불탔습니다. 산업시설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연기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공격 중에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가강을 건너 탈출하려 했지만 여러 척의 선박이 폭탄에 맞았습니다. 재난에도 불구하고 트랙터 공장은 계속 가동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탱크를 수리했습니다. 상황은 극단적이었습니다.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파울루스의 제육군단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령부는 스탈링그라드 북쪽의 골루빈스카야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동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독일 사단들은 도시를 완전히 포위할 목적으로 북쪽과 남쪽에서 진격했습니다. 포병대는 외곽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보병대는 신중하게 전진했습니다. 끈질긴 저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항공대는 폭격을 계속했습니다. 동시에 소련군은 강을 통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적의 포하에도 불구하고 병력들은 계속해서 서안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시 방어는 집집마다의 전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제국 수도에서는 히틀러가 무자비한 공세를 유지하도록 주장했고 파울루스는 필요한 자원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속도로 도착하지 않는 증원군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최고 사령부로부터의 압박은 강화되었지만 붉은 군대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저항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에게 있어 스탈링그라드의 함락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사단들이 이전되었고 추가 부대들이 조직되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경험이 없는 징집병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들 중 여러 경우는 자신의 무기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조차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적의 징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전투는 도시 중심부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기차역은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마예프 쿠르간 언덕은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요충지가 되었으며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공세와 역공세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시신들은 며칠 동안 노출되었고 지면은 금속 파편으로 뒤덮였습니다. 독일 항공대가 공격을 계속했지만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야전 병원은 포화 상태였고 의약품은 부족했으며 치료받지 못한 감염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볼가강 동쪽 기슭에서 소련 참모본부는 대규모 공세를 조직하는 동안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저항해야 하는 전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단들이 집중되었고 보급품이 축적되었으며 도시가 계속 통제해 있을 때만 실행될 수 있는 포위 기동이 분석되었습니다. 시간이 결정적인 요소였는데 전투에서 이기는 하루하루가 예비대를 강화하고 싸움을 시계와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착 상태가 분명했지만 히틀러는 승리가 여전히 임박했다고 확신하며 후퇴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스탈링그라드를 완전히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울루스는 명령을 따랐지만 사적으로는 결과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가을이 오면서 날씨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으며 보급품은 부족해졌고 병력의 사기는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는 확고했습니다. 도시를 정복할 때까지 공세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지옥, 저주받은 도시. 1942년 9월 초 독일군은 스탈링그라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제6군 섹스토 에제르치토의 부대들은 폐허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진격했고 그동안 소련군은 새로 도착한 부대로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소련 지휘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만에 전선은 잔해, 파괴된 공장, 그리고 불명확한 화력선들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그물망으로 변했습니다. 독일군은 파괴된 건물들과 불타는 구조물 사이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리의 교차로마다 저격수가 잠복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중대 간의 통신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명령은 걸어서 전달해야 했으며 종종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소련군은 지하실, 우물, 그리고 반쯤 가라앉은 건물을 모두 활용하여 근거리에서 사격을 가했습니다. 도시가 물리적으로 붕괴되는 동안 병사들의 사기는 나날이 침식되었습니다. 여름에 숨막히는 더위는 붕괴로 인한 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소련군과 독일군 모두 많은 전투원들이 이 도시에서 석회, 탄 냄새, 그리고 무너진 벽 아래 숨겨진 시체 냄새가 난다고 묘사했습니다. 도시 내부의 소련 방어를 이끌도록 임명된 추이코프 장군은 최전선 근처에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결정은 끊임없는 포격 속에서 구두 보고를 바탕으로 몇 분 만에 내려졌습니다. 지휘 체계는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단들이 자체적인 주도로 저항하는 흩어진 소규모 부대로 축소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이르러 독일군의 공격은 산업지역과 볼가강 근처 지역에서 격화되었습니다. 포병대는 끊임없이 포격하여 돌격부대의 진격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저항은 결정적인 진격을 막았습니다. 독일군이 점령한 건물이라도 몇 시간 후 예상치 못한 방역으로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전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위치에서 그들은 벽의 틈새나 무너진 다락방에서 쏘았습니다. 일부는 숙련된 사냥꾼이었고 다른 일부는 필요에 의해 전투원이 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기록은 부정확했지만 사상자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적의 사격수들을 제거하기 위해 야간 순찰대가 수색했지만 확실한 성공은 없었습니다. 도시는 통제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주인이 바뀌는 구역들로 나뉘었습니다. 공장은 아침에 독일군에게 점령되었다가 같은 날 오후에 소련군에게 탈환될 수 있었습니다. 정수장, 창고, 기차역은 임시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보급이 불안정했던 소련 부대들은 밤에 볼가 강을 건너는 바지선으로 재보급을 받았습니다. 많은 배들이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돌아오는 길에 후송되었지만 모든 이가 그 여정에서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강변은 생존과 증원을 위한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건물을 정리하기 위해 화염 방사기와 자동 화기를 배치했습니다. 일부 소대는 방 하나하나를 공격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 속도는 느렸습니다. 소련의 저항은 폭격이 있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듯했습니다. 지뢰, 임시 함정, 그리고 교차 사격의 사용으로 얻는 매 미터마다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전투의 서사에 흔적을 남긴 개인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소련 저격수인 바실리 자이체프는 그의 치명적인 기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정확성을 모방하려는 다른 병사들에 의해 모방되었습니다. 독일군은 그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의 저격수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독일 지휘관들은 작전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대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특공대는 소규모 돌격조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들은 부분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하며 파괴된 지형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저항 거점을 식별하고 재편성되기 전에 그것들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이코프는 장교들에게 항상 주도권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일군이 핵심 진지를 점령할 때마다 소련군은 즉각적인 방역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이 전술은 적군이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인명 손실이 컸지만 전선의 일부를 활동적이고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신은 잔해 사이를 가로질러 달리는 전령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화선은 끊임없이 절단되었고 무정인은 간섭이나 배터리 부족으로 고장났습니다. 도시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가 되었고
그곳에서는 지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떤 군사 지도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야전 병원들은 최소한의 조건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일부 임시 수술실은 터널이나 지하 통로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전기 없이 제한된 도구로 그리고 끊임없는 폭격 위험 속에서 일했습니다.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려 덮개로 덮인 채 기다렸고 밖에서는 교차 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9월 말에 이르자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부대 이동과 보급품 수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는 진흙탕이 되었고 무너진 폐허는 차량 사용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같은 강도로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전투가 인접한 방들 사이에서 수류탄을 주고받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적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근접 전투가 흔해졌습니다. 총검, 칼, 그리고 임시도구의 사용이 격화되었습니다. 명확한 전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지휘부는 볼가 강으로 향하는 소련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 남쪽으로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형 조건은 빠른 진격을 방해했습니다. 항공기는 존재했지만 지속적인 제공권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낮은 구름과 연기는 시야를 제한했습니다. 소련군은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압박을 받는 구역을 강화하기 위해 베테랑 부대들을 재배치했습니다. 목표는 새로운 사단들이 재편성될 때까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지휘부는 도시에서 매일 보내오는 보고서를 통해 전투 진행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9월 말에 이르자 스탈링그라드는 더 이상 기능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행정구조는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민간인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살거나 동쪽 강변으로 대피했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시를 방어하는 부대들은 복도, 빈 창고 또는 직접 땅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배급은 전투의 긴급성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몇 시간 동안 더 이상의 보급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부상당한 동료와 물을 나누었습니다. 극심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소련 지휘부는 철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대는 공식적인 명령을 받을 때까지 저항해야 했습니다. 탈영은 즉시 처벌되었습니다. 정치위원들은 끊임없는 존재로 규율을 강화하고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구호들을 반복했습니다. 승리 없는 하루하루가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던 독일군은 산업지구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폭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차들은 돌격을 지원했지만 많은 전차들이 지뢰나 근접 공격으로 인해 무력화되었습니다. 독일 공병 부대는 폭발물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 아래로 터널을 팠습니다. 이러한 폭파는 직접적인 돌격으로 점령할 수 없는 저항 거점들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소련군은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자 자체 공병으로 반격하거나 잔해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전투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양쪽 지휘부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멈추지 마라. 매 시간의 휴식은 적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교들은 어떤 휴식이라도 매복이나 핵심 진지 상실을 의미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달은 결정적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스탈링그라드는 계속 분열되어 있었고 지형에 대한 지배권은 건물, 계단 통로, 심지어 내부 복도 수준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사상자 수는 집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어느 쪽도 후퇴할 의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장들. 스탈링그라드 내부에서 교전이 격화되는 동안 수천 명의 소련 민간인들은 독일군에게 복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제6군 BI 에젤치토, 사단에는 동방지원병을 뜻하는 독일어 약자인 히비스, 히위넨로 알려진 소련인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5만 명이 넘는 이 협력자들이 동부전선에서 독일군 지휘해 일했으며 거의 절반이 스탈링그라드의 부대들과 직접적으로 작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탄약 운반이나 시체 매장과 같은 병참 임무를 수행했지만 일부는 심지어 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편입은 노동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점령된 특정 지역에서 소련 구조의 붕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병들의 고용은 독일 장교들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그들을 필수 불가결하다고 여긴 반면 다른 일부는 그들을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비스는 전투 작전에서 계속 존재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독일 무기를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병사가 필요한 환경에서
지휘관들은 그들이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 그들의 존재를 용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관점에서 침략자들과의 어떤 협력도 배신으로 간주되었으며 포로로 잡힌 많은 히비스는 재판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는 전세가 바뀌는 것을 보고 붉은 군대 대열로 돌아가려고 시도했고 다른 일부는 탈영하거나 숨었습니다. 한편 도시 전장은 점점 더 극한의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도시의 옛 공장들은 임시 요새가 되었습니다. 제르진스키 트랙터 공장, 바리카디 공장, 붉은 10월 무기 공장은 산업 중심지에서 방어 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건물은 지뢰로 가득 찼고 지하실은 터널로 연결되었으며 각 구역은 이 지형을 잔해와 화염의 지옥으로 바꾸는 참회 숨은 그룹들에 의해 방어되었습니다.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된 이 시설들은 폭격이 멈추지 않고 구조물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보호와 위험을 제공했습니다. 트랙터 공장에서 독일 부대들은 각 구석에서 기관총과 정밀소총을 겨냥하는 폐허 속에 잘 배치된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백병전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사상자는 매일 증가했습니다. 소련 방어군은 각 층, 각 벽, 각 터널을 방어선으로 활용했습니다. 독일군이 한 방을 점령하면 방어자들은 같은 건물의 다른 구역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이 복합단지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히 점령하는 데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렸으며 항상 엄청난 인명과 자원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파울루스 장군은 이러한 방어 구조물이 제기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도시에 대한 최종 공세를 시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도는 겨울이 오기 전에 저항 거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포병대와 항공기의 지원을 받는 합동 공격이 조직되었습니다. 판처부대는 핵심 지역을 돌파해야 했고 보병은 점령한 지역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지형의 특성과 소련의 저항이 더해져 계획이 정확하게 이행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교전 동안 독일 사단들은 놀라운 수준의 소모를 겪었습니다. 캠페인 초기에 수천 명의 병력을 보유했던 부대들은 이제는 매우 적은 수로 작전했습니다. 일부 대대에서는 전투 가능한 상태인 것은 2개 중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탄약 부족, 지속적인 피로, 그리고 의료 손실은 독일의 공세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지휘관들은 추가적인 노력으로 도시에서의 캠페인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징역을 계속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독일군은 파괴된 복도를 따라 천천히 전진했고 무너진 방들을 가로질렀으며 침수되거나 붕괴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극도의 경계가 필요했는데 어떤 구석이든 저격수나 참회 숨은 그룹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전투는 잔해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일어났고 수류탄이 주요 무기였습니다. 위치는 계단 구간, 어두운 통로, 파괴된 지붕을 두고 다투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선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벽이나 한 층으로 양측이 분리되어 공존하는 회색 지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황은 병사들의 정신적 소모를 부추겼습니다. 끊임없는 압력, 휴식의 불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인 파괴된 시신들의 모습은 양측의 전투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신선한 음식의 부족, 그리고 지속적인 긴장은 견딜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규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물적 조건이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생존은 규정이 아닌 즉흥적인 대처에 더 달려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소련 최고 지휘부가 스탈링그라드의 보고서들을 걱정과 결단이 뒤섞인 감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도시의 방어는 국가적 상징이 되었고 스탈린은 전면적인 동원 캠페인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선을 위해 모든 것이라는 표 아래 도시 안팎의 부대를 강화하고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이 재분배되었습니다. 민간인 노동자들, 공장들, 운송수단, 그리고 물류 자원들이 도시 내외부의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재편성되었습니다. 이 선전 캠페인은 또한 병사들의 가족들을 겨냥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의 영웅심을 고취하는 메시지들이 장려되었습니다. 벽돌 사이에 숨은 저격수들의 방어, 그리고 한 방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부대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서사들은 단지 사기를 높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헌신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투 능력만큼이나 인내가 중요했던 소모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내 소련 지휘 구조는 방역을 조정하고 취약한 구역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 통신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임시 통로와 연기 또는 빛 신호를 통해 일부 부대는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저항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도시 지형에 대한 지식, 폐허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계속 싸우려는 의지는 공격자들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독일군은 스탈링그라드 내부에서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명령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분실되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고립되어 상관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최고 사령부의 압박과 결합되어 성급한 결정과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움직임을 유발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완전한 부대들이 퇴각할 가능성 없이 적의 진지 사이에 갇혀 전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빠른 승리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저항은 여러 지점에서 계속 활발했습니다. 제6군 6번째 에제르톨은 도시 깊숙이 침투했지만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들은 여전히 요새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급선은 길어졌습니다. 독일 예비군은 고갈되었습니다. 11월에 파울루스는 마지막 집중 공세를 명령했습니다. 의도는 중앙에서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쪽에서 소련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세 역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부 건물이 점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군이 즉시 방역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여러 전선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소모는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돈강 서쪽에 있는 소련군은 전략적 상황을 완전히 바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코프의 함정 얼음의 원. 9월 12일 스탈린은 그의 장군들에게 스탈링그라드를 위협하는 집단군을 종식시킬 공세를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그 후 몇 주 동안 공식화되었고 10월 중순경에는 이미 거의 확정적인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제6군 섹스토 에젤치토를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실행해야 할 병력은 여러 보병군, 기갑부대, 기병사단, 그리고 예비군 요소들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적 항공기의 사정거리 밖에 은밀하게 집중되었습니다. 소련 최고 지휘부에게 이 기동은 독일군이 가장 취약할 때, 즉 전선이 늘어나고 거짓된 안정감을 느낄 때 전개되어야 했습니다. 날짜는 10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몇 시간 전에 폭격이 제6군의 측면을 보호하고 있던 루마니아 진지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은 전선의 가장 강력한 지점이 아니라 루마니아 사단들이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가 부족했던 방어가 취약한 측면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소련 포병대는 전선 북부와 남부 구역을 점점 더 강렬하게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덮여 있었고 이는 루프트바페의 개입을 막았습니다. 포격이 멈추자 기갑부대들이 얼어붙은 지형 위로 진격했습니다. 루마니아 전선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근처의 독일 부대들은 상충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움직이지 않고 저항해야 했고 다른 일부는 소련 징역의 실제 범위를 알지 못한 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포위망은 양쪽 측면에서 좁혀 들어왔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중요한 물류 거점과 통신 경로를 점령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돈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인 칼라치로 향했습니다. 소련 기갑 부대가 돈강이 다리를 손상 없이 점령했을 때 독일군에게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변했습니다. 붉은 군대 종대들이 합류하면서 25만 명이 넘는 추축군 병사들을 포위하는 함정을 완성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를린에서 히틀러는 재앙의 심각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저항은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어떤 철수도 정치적 패배와 같았습니다. 그는 포위망 돌파를 명령하는 대신 제6군이 구출 작전이 그들을 해방시킬 때까지 굳건히 버텨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갇힌 병사들을 파멸시켰습니다. 소련군은 포위망을 방어하기 위해 외곽선을 재편성했고 탈출을 막기 위해 내부 전선을 재편성했습니다.
포위망 밖의 독일군에 의한 외부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스탈린은 후방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선 사이에 어떤 틈도 막기 위해 추가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소련 지휘관들은 성공의 신속함에 놀랐지만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6군을 지휘하던 파울루스 장군은 서쪽으로 포위망을 돌파할 허가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저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지원 없이라도 즉각적인 탈출을 제안했지만 총통의 명령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곧 지원이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식량, 탄약, 연료 부족을 묘사하는 전선의 보고서는 무시되었습니다. 포위망 외부에서는 독일 최고 사령부가 구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만슈타인 장군의 집단군은 남서쪽에서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가용한 사단들을 모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리, 기후, 그리고 다른 구역에서의 소련 압력은 계획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련군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포위망 서쪽의 진지를 강화했습니다. 포위 구역 내부에서 독일 병사들은 더 방어적인 지역으로 후퇴하여 파괴된 건물 안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기후는 악화되었습니다. 눈이 도시의 잔해를 덮었고 밤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일상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 무기 청소, 부상자 치료 또는 시체 매장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식량을 위해 말들이 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항공기들은 재편성 시도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참호는 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구역 간의 통신은 불규칙했습니다. 포위망의 가장자리에서 저항하는 부대들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고립되었습니다. 일부 탄약고는 피격되어 폭발했습니다. 비축된 식량 창고는 포위 초기에 약탈당했습니다. 곧 빵과 통조림 식량이 배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아직 가능했을 때 왜 포위망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위협을 통해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모호한 지원 약속으로 부하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무정인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낙관적인 통신문을 전파했습니다. 땔감은 부족했습니다. 임시 난로로는 대피소를 거의 들 수 없었습니다. 소련 지휘부는 포위된 핵심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을 소모시키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폭격은 계속되었고 도시의 일부 지역은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독일의 어떤 구출 시도에 맞서 포위망의 외곽선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예비군은 가장 취약한 구역 뒤에 배치되어 전선의 압박이 가해질 경우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히틀러는 그의 협력자들에게 제6군이 저항할 것이며 포위망이 돌파될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전략적 결정은 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괴링 원수는 루프트바페가 공중에서 포위된 부대에 보급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병참 계산은 그 반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통은 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공수작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가 불충분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비행장들은 포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항공기가 손상되었고 조종사들은 적대적인 지역 상공에서 정밀 비행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기상 조건은 임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비행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꾸러미는 분실되었고 다른 일부는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소련군은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고 공중보급이 불충분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코프와 그의 지휘관들은 다양한 옵션을 평가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러 구역에서 동시 공세를 통해 포위망을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지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선순위는 서쪽으로 통로를 열려는 독일의 어떤 시도도 막는 것이었습니다. 포위망 내부에서는 질병이 퍼졌습니다. 티푸스와 이질이 수천 명의 병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생 부족, 과밀, 육체적 탈진은 군대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항생제와 붕대의 부족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절단 수술이 빈번했습니다.
야전 병원들은 전기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배급량은 매일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 독일 지휘부는 정적인 방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행정 건물 및 지하 대피소 내부의 진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도로에는 지뢰가 설치되었고 잔해로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목재 및 도구의 부족은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이미 피할 수 없어 보이는 포위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12월 중순 포위망 외부의 독일 부대들이 제한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몇 킬로미터를 진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소련 예비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포위망 내부의 희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눈이 거리에 버려진 시신들을 덮었습니다. 임시 화재로 인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히틀러는 계속해서 저항을 요구했습니다. 사령부에서 보내진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항복 제안도 배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갇힌 독일 장군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면 병사들은 그곳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일부는 나중에 발견되도록 개인 소지품을 묻었습니다. 포위망은 소련군에 의해 정밀하게 닫힌 채 금이 가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외부에서 파견된 어떤 부대도 통로를 열지 못했습니다. 갇힌 사단들은 서로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그룹으로 파편화되었고 현장의 상황은 점점 더 유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최고 사령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주코프가 계획한 기동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는 동안 날들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제6군은 패배했습니다. 최후의 포위, 독일 자존심의 항복. 12월 10일 호트 장군의 저17 기갑 군단은 세계 사단을 이끌고 코텔니코보 돌출부에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동된 제6기갑 사단이 슈투카와 중포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소련 방어는 급히 증원된 저11군 퀸추아게시모 피리메르 에젤치토이 지휘했습니다. 독일의 징역은 적전선을 돌파하고 베르흔의 쿰스키를 점령했지만 제13 전차군단의 T-34 전차와 병력으로 이루어진 소련의 방역이 공세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는 작은 마을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격렬한 싸움으로 변했고 영하의 기온과 얼어붙은 지형은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초기 징역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전진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위망 내부에서 제6군 병사들은 구출을 기다렸습니다. 장군들은 유명한 도너슐라크라는 포위망 돌파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명령은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버텨라. 12월 16일 소천왕성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로네시 전선부대가 돈 집단군 기루포드 이젤치토 돈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장비가 열악하고 지친 이탈리아 사단들은 압도당했습니다. 돈강 전선이 무너지면서 만슈타인은 구출 시도를 재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트의 징역은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12월 19일 그는 포위망에서 약 50km 떨어진 미슈코바 강에 도달했지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군은 그들의 진지를 강화하고 독일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만슈타인은 제6군이 호트의 그룹과 합류하도록 시도할 허가를 요청했지만 히틀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질병이 퍼졌으며 연료가 전차를 움직이거나 대피소를 드기에 불충분했습니다. 병사들은 눈을 모아 녹여 마셨고 더러운 물을 마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사하거나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배급량은 하룻밤 200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질, 티푸스, 장 감염이 흔했습니다. 병사들이 보낸 편지는 절망, 굶주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부는 선의의 거짓말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고 다른 일부는 실제 공포를 이야기했습니다. 병원들은 넘쳐났습니다. 충분한 마취제와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절단 수술은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낡은 옷으로 붕대를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대피소 밖에 쌓였고
얼어붙은 채 묻힐 수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 속에 묻히거나 방치되었습니다. 레어링은 루프트와페가 효과적인 항공 보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계속 약속했습니다. 실제로는 착륙에 성공한 비행기들이 불충분한 양의 식량, 의약품 또는 탄약을 가져왔습니다. 대다수는 무거운 짐을 싣도록 설계되지 않은 중형 비행기였습니다. 많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소련 전투기에 격추되었습니다. 날씨는 잦은 이륙을 방해했습니다. 주요 도착 지점인 피토미니크 비행장은 포화 상태였고 끊임없는 포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얼어붙은 활주로에 착륙했고 부상자들은 급히 실려 나갔습니다. 우선순위는 보병 병사가 아니라 장교들을 대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포위망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고 다른 일부는 강요되었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00톤이 필요했지만 겨우 80 또는 100톤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도착하는 보급품의 실제 수량에 대해 부대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21일 소련군은 몇 주 동안의 전투 끝에 약화된 루마니아 제4군 추아르토 에제르치토 루마노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진지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전선을 유지하려던 독일 부대들은 고립되거나 포위되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 대한 포위망은 더욱 좁혀졌습니다. 소련 포병대는 끊임없이 폭격했습니다. 파괴된 공장들은 임시 요새로 변했습니다. 1월 첫 몇 주 동안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부츠는 적합하지 않았고 장갑은 부족했습니다. 얼어붙은 진흙은 피와 섞였습니다. 일부 전투원들은 무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최고사령부의 명령은 계속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 현실과 단절된 파울루스는 히틀러에게 복종했습니다. 독일 장군은 탈출구가 없을 것임을 알았지만 항복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1월 8일 소련군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항복하거나 전멸당하거나. 파울루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흘 후 최종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서쪽, 남쪽, 북쪽에서 진격했습니다. 포위망은 더욱 수축되었습니다. 독일 진지는 폐허 속에 흩어진 파편들이었습니다. 각 벙커는 독자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소련 부대들은 적이 한계에 달했음을 알았습니다. 공격은 강렬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장갑차들이 길을 열었고 보병이 뒤따랐습니다. 독일군은 천천히 후퇴했습니다. 1월 16일 피톰니까 함락되었습니다. 비행장을 잃으면서 공수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중상자들은 대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버려졌습니다. 다른 일부는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일 사단들은 북부와 남부 두 개의 포위망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트랙터 공장, 대포 공장 및 노동자 구역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중심부, 사령부 및 기차역을 포함했습니다. 두 지역 간의 통신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소련 포병대는 끊임없이 포격했습니다. 1월 22일 또 다른 협상 시도가 있었습니다. 파울루스는 다시 거부했습니다.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야전원수 계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어떤 독일 야전원수도 항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그는 항복하기 전에 자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1월 25일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탄약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자체적으로 항복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명령 불복종으로 처형되었습니다. 1월 30일 히틀러의 권력 장악 10주년 기념일에 괴벨스는 제육군의 충성심을 찬양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같은 날 파울루스는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사령부에 틀어박혔습니다. 다음 날 소련 참모부는 그들의 병력을 보내 사령부를 점령했습니다. 도시 내부의 저항은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고립된 진지들은 소련의 징역 앞에서 겨우 버틸 수 있었고 구역 간의 통신은 점점 더 희박해졌습니다. 항복 후의 침묵은 무덤 같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도시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전술적 승리도 이 대가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코카서스 점령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된 청색 작전은 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찍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소련군은 단지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이름은 정복이 아닌 저항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볼게서의 종말, 히틀러 제국의 몰락. 1943년 1월 31일 아침 아르투어 슈미트 장군과 그의 참모 장교 몇 명이 스탈링그라드의 반쯤 무너진 건물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소련군 병사 한 무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군대 지휘관 한 명이 슈미트에게 다가가 러시아어로 그가 제육군 사령관인지 물었습니다. 슈미트는 고개를 흔들고 안에 있는 파울루스 장군을 가리켰습니다. 한편 소련군은 건물을 포위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군복을 검사하며 소리를 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저항 없이 침묵하며 복종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참모 장교들은 덮개로 덮인 트럭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 소련군은 스탈링그라드 중심부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미 탄약과 식량이 바닥난 독일군은 남아있는 조금으로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잔해 사이에 숨은 저격수들, 지하실에서 얼어붙은 병사들, 그리고 더 이상 대피할 수 없는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보내진 마지막 보고서는 절망, 바닥난 배급량, 그리고 포화된 병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하 대피소에서 장교들은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면서 불이 꺼진 담배를 함께 피웠습니다. 일부는 비록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사령부에서는 독일 지휘관들을 산채로 포로로 잡으라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 의도는 전술적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세계가 포로로 잡힌 최초의 독일 야전 원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르만 군사 전통에서 그 계급의 장교는 항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울루스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살하지도 않았고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부하들이 붉은 군대가 설정한 집결지로 집단으로 끌려가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스탈링그라드 남부 구역의 항복은 공식 성명이나 연설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사실이었습니다. 1월 31일 정회 로코소프스키 장군은 확인을 받았습니다. 파울루스의 사령부가 점령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포로들이 눈을 헤치고 걸어서 끌려갔습니다. 일부는 맨발이었고 다른 일부는 더러운 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소련군은 차검한 총검과 훈련된 개들을 동원해 그들을 호송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독일 병사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발을 끌며 주위를 둘러보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도시 북부에는 여전히 저항 거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슈트레커와 라스킨 장군은 자신들의 구역 통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보급품은 바닥났습니다. 부대들은 더 이상 같은 규율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항복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들의 진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중간 지휘부에서 계속 도착했습니다. 슈트레커 장군은 서명된 문서 없이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그의 부하들은 소련의 폭격 아래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 장면은 도시 전선의 여러 지점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각 독일 분대는 무장 해제되고 기록된 후 도시 밖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작전은 포로 관리에 특화된 소련 부대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일부 러시아 장교들은 독일 군복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들을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통역관들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양식의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이름, 계급, 부대, 포획 장소. 부상자들은 임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가 이송에서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추위, 치료 부족, 그리고 탈진은 전투 후에도 더 많은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항복 소식은 소련 지휘 체계를 따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스탈린은 즉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신문에 게재될 공식 성명을 작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괴벨스는 서사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파울루스의 항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웅적인 투쟁과 제국을 위한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전부는 새로운 구호들을 준비하는 동안 라디오는 군가를 방송했습니다. 히틀러는 어떤 공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편 소련 기자들은 발생한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카메라는 독일 포로들, 잔해로 덮인 거리, 그리고 아직 묻히지 않은 시신들의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파괴된 건물, 버려진 방어진지, 그리고 폐허 위에 세워진 소련 국기의 사진들이 배포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옥 같았습니다.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떤 건물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눈, 재, 그리고 파편 잔해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기에서는 오래된 영이 냄새가 났습니다. 주요 도로에서는 러시아 전차들이 불에 탄 차량들의 잔해 사이를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지하 대피소에서는 독일 병사들이 쓴 일기, 편지, 그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마지막 날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추위, 굶주림, 공포, 밤의 대화, 그리고 포위망에 대한 소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가족들을 위한 지침, 암호화된 메시지 또는 단순히 의미 없는 줄들을 남겼습니다. 이 여러 종이에서 소련 장교들은 사망자 명단, 방어진지 다이어그램 및 식별 번호가 포함된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국에 의해 수거되고 보관되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상징이 되었습니다. 포로들은 도시 외곽의 이송센터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분류되어 다른 목적지로 보내졌습니다. 일부는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다른 일부는 강제 노동으로 보내졌습니다. 장교들은 따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파울루스는 소련 선전에 협력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첫 며칠 동안 그는 하루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감방은 철제 침대, 탁자, 램프가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학대하지 않았지만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야전원수는 옷을 입은 채 잠을 잤고 침묵 속에서 식사했으며 그들에게 건네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1943년 2월 2일에 공식적으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군인들은 공중에 총을 쏘고 깃발을 흔들고 눈 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일부는 아무 말 없이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공식 행사가 조직되었습니다. 라디오는 애국가를 방송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라는 단어가 붉은 글자로 인쇄된 포스터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분쟁의 전환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제국이 징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련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같은 날 붉은 군대 대표단이 도시의 핵심 지점들을 순회했습니다. 그들은 기차역, 파괴된 공장, 그리고 파울루스가 머물렀던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메모하고 장소를 촬영하고 미래 재건을 위해 일부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비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력망, 수도관, 도로 접근로가 포함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도시를 가능한 한 빨리 복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실질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는 저항의 상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편 런던과 워싱턴에서는 항복에 대한 보고서가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문들은 히틀러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치들이 분석되었고 결과가 논의되었으며 다음 소련의 공세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외교계에서는 이 전투가 독일군이 무적이라는 인식을 깨뜨렸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크렘린 궁의 복대는 이미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새로운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징역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적의 심장부까지 전쟁을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항복 다음 날 포로들의 종대는 붉은 군대가 통제하는 경로를 따라 폐허를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일부는 비틀거리며 찢어진 옷을 입고 행진했고 다른 일부는 덮개가 없는 트럭으로 수송되었습니다. 몇 명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멈췄고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소련 병사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종대의 가장자리에는 찢어진 부츠 자국, 불에 탄 군복 조각, 그리고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도시는 파괴된 건물들을 덮은 회색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중에서는 한때 스탈링그라드였던 것에 어둡고 인식 불가능한 윤곽만이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도시 내부에서 생존한 민간인들은 은신처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며칠 동안 지하실에 숨어 남아있는 조금의 식량을 먹고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항복한 독일군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이들이 침묵을 지켰고 다른 일부는 땅에 침을 뱉거나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다수는 수척한 얼굴과 너덜너덜한 옷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어떤 유용한 물건이라도 찾기 위해 잔해 사이를 걸었습니다. 소련군은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혼란은 분명했습니다. 전기, 식량,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임시 병원들은 한계에 달했고 시신들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소련 특파원들은 모든 구석을 기록하며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파괴의 규모, 텅 빈 거리의 짙은 침묵, 그리고 집집마다 벌어진 전투의 흔적을 묘사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사진들은 깨진 창문, 무너진 계단, 녹슨 차량, 벽에 박힌 포탄 파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표현은 죽은 도시였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거리, 건물, 잔해 사이에 더 이상 구분이 남아있지 않은 구역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얼어붙은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발자국은 전차가 지나가면서 사라졌습니다. 파괴된 구역 중 하나에서 소련 장교들은 파울루스가 마지막 통신을 발송했던 지휘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어질러져 있었고 찢어진 지도, 연결이 끊긴 전화기, 그리고 깨진 나무 탁자 위에 음식 잔해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못자국과 충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기밀로 표시된 여러 문서가 담긴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방첩 요원들에 의해 포장되어 즉시 사령부로 보내졌습니다. 그 지휘소는 검사된 후 폐쇄되었습니다. 어떤 민간인이나 기자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상자는 계속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독일 병사가 전투에서 사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사, 치료되지 않은 감염 또는 방치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소련 기록은 수만 구의 시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추산했습니다. 청소팀과 의료진이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문짝으로 들것이 임시로 만들어졌고 도시 외곽의 공동묘지가 파헤쳐졌습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온 때문에 빠르게 굴착할 수 없었고 많은 시신들이 잔해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 며칠 후 스탈린은 승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스탈린그라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행사가 조직되었습니다. 팸플릿이 인쇄되었고 벽화가 그려졌으며 연설이 라디오와 신문에 배포되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단순히 재건되어야 하는 것을 넘어 상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공식 사진은 민간인을 껴안는 병사들, 잔해 속에서 펄럭이는 깃발, 그리고 점령된 적 진지를 검사하는 소련 장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사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략자에 맞선 저항의 모범이자 도덕적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전략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소련에 선물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도시 방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디자인된 영국산 강철로 단조된 검이었습니다. 이 검은 스탈링그라드 검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조지 6세 국왕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전달은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1943년 10월 테헤란 회담에서 처칠은 카메라 앞에서 스탈린에게 검을 전달했습니다. 이 행동은 두 강대국 간의 동맹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검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새겨진 명문으로 장식되었으며 붉은색 케이스 안에 넣어졌습니다. 스탈린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을 루즈벨트에게 건네주었고 그 역시 침묵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검은 모스크바로 옮겨져 크렘린궁에 보관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것은 소련의 희생에 대한 서방의 인정의 상징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는 그 소식이 자부심과 동시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곳에서 싸웠던 많은 병사들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그 후 몇 달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휴식 없이 새로운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행동은 파시즘에 맞선 국제적 단결의 예로 국내 선전에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련 정권은 도시 방어 기간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병사들을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달, 명예 계급 그리고 공개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일부 전투원들은 소련 영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문과 포스터에 실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반복하는 학교 행사가 조직되었습니다. 방어자들의 이미지는 그림과 조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는 더 이상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적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사후 훈장을 받았습니다. 크렘린 궁의 시각에서 각 사망자는 집단적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도시의 구조는 군사기술자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결론은 건물의 90% 이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전기 및 수도망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병원, 공장은 처음부터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주민들이 돌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잔해를 치우는 임무를 맡은 노동자, 건축가, 군인들로 구성된 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임시 대피소와 이동식 주방이 설치되었습니다. 재건은 빠르지 않았지만 즉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도시가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동안 독일 포로들은 소련 내륙의 다른 수용소로 분산되었습니다. 조건은 혹독했습니다. 운송은 난방이 없는 기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행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광산, 공장 또는 사회 기반 시설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부는 가족들과 수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소련 내부 보고서에는 독일 장교들을 선전 학교의 교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작은 그룹은 협력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거부했고 고립되었습니다. 파울루스는 엄격한 감시 아래 특별 거주지로 옮겨졌습니다. 몇 주가 지남에 따라 최종 수치들이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공식 자료에 따르면 9만 명이 넘는 독일군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추측국 측에서만 1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추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련 측 사상자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전투는 20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백만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고 수천 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으며 양측에서 여러 세대가 소멸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비용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국가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동부 전선이 이미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탈링그라드는 더 깊은 무언가의 상징으로 남겨졌습니다. 이후 연설에서 스탈린은 그 도시를 적이 꺾인 곳으로 언급했습니다. 공식적인 서사는 초기 실수나 붉은 군대를 약화시켰던 숙청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규율, 단결, 그리고 인민의 희생이 강조되었습니다. 학교들은 이 전투를 애국심의 최고 본보기로 가르쳤습니다. 영화, 노래, 소설은 그러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스탈링그라드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 저항의 동의어였습니다. 수년 후 도시가 완전히 재건되었을 때 볼가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꼭대기에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조국이라고 불리는 이 동상은 한 팔로 수평선을 향해 거대한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받침대에는 그곳에서 싸웠던 소련 사단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원형 홀에 영원한 불꽃이 유지되었습니다. 입구는 병사들과 민간인의 조각상으로 둘을 이루었습니다. 기념물의 각 구석은 엄숙함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곳은 외국 대표단과 국내 관광객에게 필수 방문 장소가 되었습니다. 경내의 침묵은 그것을 영감을 준 파괴의 역사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